네, 선거 종반전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대혼전 양상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가 전체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또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총력전과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이경희, 이준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내부 판세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판세 몇 석까지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새누리당은 계속 주네요. 네, 계속 줄고 있고 이제 120석대까지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게 그래도 120, 130석은 너무 엄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대부분 정색을 하고 엄살 아니다. 엄살이면 좋겠다. 실제로 수도권은 정말 심각하고 민심이 싸늘한 게 몸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싸늘한 민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론조사가 같은 날 발표되는 여론조사조차도 결과가 뒤바뀌는 그런 혼전 양상이 고스란히 나타나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도 판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목표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 수도권이야 늘 500표, 1000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것이 야당도 물론이고 여당도 텃밭의 민심이 좀 심상치가 않은 기류가 지금까지도 선거가 거의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는 조짐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집토끼 단속 이것을 좀 선거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른바 엄살로 보이는 그런 앓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야권에서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기자? 야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은 조금 더 눈높이를 높게 잡고 있고요. 네. 최대 40석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망하는 수치는 한 20석 초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눈높이를 높게 잡고 있다. 엄살은 아니겠죠. 오히려 더 꿈을 높게 잡아서 목표를 더 초과 달성하겠다 이런 자신감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될 테고요. 이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층 결집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요. 다만 그 좀 초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 말하자면 자기들을 찍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교하게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소위 사표 방지론인데요. 국민의당을 찍으면은 수도권에서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주니까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더라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우리를 찍어달라 이런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는 요구고요. 만약에 이런 사표 방지론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상당수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를 하면서 국민의당으로서는 지금 내건 목표치 예상치가 한 110석에서 120석이거든요. 현재 의석수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황에 따라서는 두 자릿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야권 지지층들이 이쪽에서 말하는 전략 투표를 해두느냐 그게 관건인데 전략적 투표를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교차 투표라고 해요. 자기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대표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투표장에서는 특히 수도권에 해당되겠죠. 투표장에서는 지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을 찍고 다만 또 다른 용지로 나오는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을 찍는다 이런 방식인데 네. 이게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런 교차 투표한 유권자 수가 한 110만 명을 넘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부 언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느낌은 다르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줄여가면서 좀 투표해 달라. 하지만 국민의당은 의석수를 좀 더 높이면서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식의 좀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야 대표들도 문제인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 관리도 신경 쓴다고 합니다. 좀 화면을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목 관리 부상 토론도 있다고 하지만 관리는 별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 부인의 전공을 살린 식당은 있다. 안철수 대표는 목에 좋은 약도 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김무성 대표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김무성 대표는 그제 이제 한밤중에 비상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더 일정이 타이트해졌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충청도와 전북을 넘나들면서 9개 지역을 다녔는데 한 지역에 머문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종횡무진을
했는데요. 평소에 이제 체력에는 좀 자신감을 보였던 김무성 대표인데 체격도 건장하고 예. 한데 요새 보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흰머리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런 모습이어서 김 대표조차도 이런 유세 강행군에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목도 다 쉬었고 병원에도 갔다 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목 관리를 위해서는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처방받은 약을 좀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지자들이나 그 주변에서 보좌진이 많은 목에 좋은 약들을 뭐 차에 많이 쌓아놨다고 하는데 네. 그걸 이제 틈틈이 챙겨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도라지차 같은 뭐 차량 이동하는 동안에 그런 차 같은 것도 틈틈이 먹고 있지만 뭐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김 대표가 좀 유세 그 쇼맨십도 있고 한 편이어서 유세 현장에 나가서 몸을 좀 사리지 않는 편이어서 네. 목소리를 작게 낸다고는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다시 커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 이제 말을 좀 줄이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세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격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조격하면서 뭐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시장에 가서는 닭도 직접 튀기고 뭐 먹는 그림이 유독 많은 걸 볼 수 있을 텐데 네. 뭐 시장 상인들이 주는 건 마다않고 다 먹고 뭐 그 시장 아주머니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런 모습들을 친근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목 관리하면 이제 야당 쪽에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 관리에 특별한 뭐 비결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나 네. 보면은 큰 정치를 하려면 좀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목 관리하냐고 하니까 목 캔디를 먹는다고 해요. 아주 단순한 답변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목이 쉰 상태에서 또 열변을 토했습니다. 부인 김희경 교수가 이화여대 명예교수거든요. 전공이 식품 영양학입니다. 전공을 살려가지고 뭐 지방기를 뭐 덜어낸 쇠고기라든지 봄나물 이런 걸로 좀 김종인 대표의 건강 관리를 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하는 게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좀 뭐 애잔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목 관리를 위해서 결국 목이 최대의 무기인데 네. 목소리가 용각산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목이 트이는 또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앞에 막상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목에 힘을 줄 수밖에 없고 크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목에 좀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표를 더 얻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야 대표의 행보를 좀 봐야 될 텐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읍소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소 전략 왜 했습니까? 네, 특히 목이 쉰 것 말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메시지가 좀 달라졌다는 그렇죠. 건데 원래는 뭐 후보들을 치켜 세워주거나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포부를 밝히거나 또 야권이 국정 발목 잡는다, 야당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어제부터는 가장 앞머리에 내세우는 말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좀 도와달라. 다시 한번 뭐 공천 파동의 대표로서 사과드린다, 용서 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그 투표율을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읍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전략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였는데 세월호 참사가 직전에 이제 터지면서 사실 여당 참패 분위기로 굳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새누리당은 우리가 이걸 잘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무조건 도와달라. 정말 무조건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네. 도와달라. 이렇게 읍소 그렇죠.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성과를 거둬서 뭐 참패는 아니고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 달에 치러졌던 730 재보선에도 15곳 가운데 11곳을 석권하면서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지층 결집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좀 읍소 전략으로 좀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를 지원하면서 벌써 사무총장 4명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뭐 감투 달아준 사람 한 10명 될 것 같은데요. 네. 사무총장 돼야 한다고 한 사람이 뭐 이학재 의원, 이성원 의원, 박종희, 강기훈 의원 가는 지역마다 한 명 이상씩 꼭 나오고요. 뭐 이번에 당선이 되면 사선이 되는 권영세 후보에게는 원내대표 자리를 권했고 어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역시 사선에 도전하는 정우택 후보에게는 국회 부의장 당대표 대통령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 후보가 그 해수부 장관을 지냈고 예. 또 충북도지사 또 삼선 의원까지 화려한 그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강조하면서 뭐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조금 관심이 가는 게 이 대통령 얘기를 꺼낸 게 충청도 지역이라는 것에서 조금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선거가 이제 알려진 대로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당이 없이 치러지는 선거고 충청권 차기 맹주로 거론되는 사람이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인식해서 충청권에서 차기 주자를 처음 거론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충청권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뭐 충청권 차기 대망론의 그 핵심으로 거론되는 주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조금 견제하는 차원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복합적인 어떤 구상에서 나온 일부분의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야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권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연일 뭐 여러 가지 멘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와 관련된 좀 많은 유행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수저 얘기도 나왔지만 뭐 헬조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네.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쏟아냈어요. 네, 이거 뭐 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이슈이겠죠. 김종인 대표가 최근에 말하는 걸 보면은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를 항상 언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아까 나온 발언 그것도 충청도 가서 한 얘기거든요. 충남 아산에 가서 한 지원 유세인데 아까 김무성 대표도 충청권 뭐 대박 정우택 후보를 띄워주고 하면서 충청권에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대표도 목표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일정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말하자면 충청도에서는 지금 충청당이 20년 만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 정당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공세를 펴고 있고. 그러면서 그 그 도구로 내세운 게 바로 경제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충청도 직접 지원 유세 가서 충청권에서 항상 불만이 뭐냐면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아산이나 천안 이런 데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의 공장이 증설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접한 충청권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이번에 자기들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주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원상복구시키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지역에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공약을 내건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충남, 천안이나 아산 이런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그 지하철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천안까지 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젊은 층의 주거가 그 지역까지 연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표심이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충청권 전체 판세를 보더라도 충남, 예전에 선진당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충남이라든지 충북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도 경상북도와 또 인접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과 충북은 상대적으로 보수색이 강하지만 반면에 중심부인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야권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또 현재 충남 지사도 야권 소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으로 쭉 내려오면서 대전까지 하나의 관통하면서 충청권에서 바람몰이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의 연장선인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일자리 얘기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호남 표심을 겨냥한 공약입니다. 이제 발표한 곳은 서울의 이제 당 대표실이고 네. 오늘 김종인 대표의 지원 유세가 서울 지역이거든요. 했는데 뭐냐면 광주에 삼성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삼성에 미래차를 유치하겠다고 광주지에 유치해서 5년간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광주에 출마한 양양자, 삼성전자 상무를 지낸 양양자 후보의 지역당 그 캠프 공약을 중앙당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정당이 어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법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될 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정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이것은 지자체에 출마한 지역 정당이나 지역 후보가 내세우긴 하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전면에 내세우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광주 민심을 끌어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미래차라는 게 저도 이제 오전에 이 발표가 되고 나서 삼성 측과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미 광주에 기아차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삼성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전장 사업, 전기 장비 쪽이겠죠. 부품, 그쪽 부분의 핵심 부품 산업의 공장을 광주에 유치하겠다 이런 건데 야당이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번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면 정권 교체까지 내친 김에 정권 교체까지 해가지고 삼성을 유치하겠다 이런 포부가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슈를 좀 정리해 봤고요. 이제 격전지 좀 여론조사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밀양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운명이 갈린 고교 동기생,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와 무소속 유성걸 후보가 맞붙은 대구 동구갑. 500명의 지역 유권자에게 투표 당일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물었더니 38.5%가 정 후보를, 38.4%는 류 후보를 꼽았습니다. 누가 앞섰다, 뒤졌다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초박빙입니다.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응답자를 따져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41.8%가 정 후보, 41.2%는 류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답해 격차는 다소 벌어졌지만 여전히 미미합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 후보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절반 가까운 48.2%가 정 후보의 당선을 점쳐 26.6%에 그친 류 후보와 격차를 20%포인트 넘게 벌렸습니다. 두 후보는 연령대에 따라 지지도가 확연히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류 후보는 20대에서 40대까지 고루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기에 뽑을 사람이 없다 혹은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할지 모르겠다고 답한 무응답층은 16.1%로 여타 지역보다 낮은 상황. 결국 투표 당일 어느 연령층이 투표소를 많이 찾는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네, 이제 앞서 밀양 지역은 리포트를 봤었고 조금 전에 보신 내용은 동구갑 내역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으로 좀 가봤는데 이경희 기자, 지금 동구갑 분위기 어떤 건가요? 네, 보면 유성걸 의원, 비박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성걸 의원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선거를 다가갈수록 뭐 분산돼 있다가도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1번 프리미엄이 확실히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만큼의 기존의 프리미엄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일부 신문 보도에서 또 나긴 했는데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텃밭의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예전만큼 우호적이지는 않다. 진박임을 앞세워서 특히 정종섭 후보 같은 경우는 진박 중에 진박으로 여러 가지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진박 중에 진박 후보로 꼽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진박 마케팅이 그렇게 민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연령층별 분석이 나왔는데 20, 30, 40대는 물론이고 50대도 거의 엇비슷했거든요. 지지층이. 네. 60대만 좀 확연하게 정종섭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연령대별 투표율이 결과를 좀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 창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일 후보 노회찬 후보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야권연대 효과가 좀 발휘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앵커가 지금 단일 후보라고 하시는데 그 네. 표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후보가 아직 레이스를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연대를 통해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이제 지금 조금 더 여론조사에서는 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원래 야권 강세 지역이에요. 이제 대기업 노조들이 많고 그래서 이쪽 창원부터 해서 뭐 거제, 울산까지 진보 진영의 진보 벨트다 이렇게 자기들은 내심 보고 있는데 17대, 18대 재선에 걸쳐서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가 이 지역에 지역구원을 지냈거든요. 그만큼 네. 야권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회찬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진보 진영에서 갖고 있고요. 다만 당선 가능성을 보면 조금 재밌는 게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가 또 압도적으로 또 높습니다. 아하. 이 부분은 왜냐하면 보통 여론조사를 돌리면 당선 가능성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현역 의원 그리고 집권 여당 후보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군데만 더 해볼까요? 이제 경남 밀양 앞서 리포트는 봤습니다만 이 경남 밀양 같은 경우에도 유승민계의 조혜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지역인데 이 부분의 분위기는 또 다르다면서요? 네, 여기가 4개 지역이 합쳐지면서 4개 지역이 합쳐졌는데 그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밀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새누리당 엄용수 후보가 밀양시장을 2번이나 지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혜진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지역에서 재선을 한 조혜진 의원의 어떤 그 지지세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박빙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사실 조혜진 후보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유승민계의 어떤 비박연대, 무소속 연대에 네. 좀 효과를 반사이익을 함께 누리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리적인 위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구에 있는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좀 힘을 받지는 생각보다는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어제도 적극적인 지원을 나섰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조혜진 의원이 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이 무소속 연대가 그 지역까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 그게 이 지역의 결과를 좀 가늠하는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